오늘은 1945년 8월 15일 민족의 해방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리고 그 민족의 해방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우리 스스로 일제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기울였는지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냉전의 한파가 유럽뿐만 아니라 이 땅 한반도에도 몰아닥치게 되죠. 결국은 그 냉전의 여파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분할되어 나가는 과정, 미국과 소련의 점령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의 꿈은 그렇게 쉽사리 이루지 못하게 되었던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왕 히로히토가 대동아 전쟁 종결 조서를 발표하죠. 이것으로 사실상 전쟁이 끝이 났고 일본은 패전하게 됩니다. 이날 8월 15일, 8월 16일에 걸쳐서 광복의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수많은 대중들이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연호하며 광복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당시 8월 15일 그 우리 민족의 기쁨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던 바로 그 광복의 현장으로 나가보도록 할까요? 우리에겐 꿈이 있었죠. 식민지 민중으로 살아가야 했던 우리 민족에게는 커다란 꿈이 있었습니다. 타인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 타인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독립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 이제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우리가 어떻게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갔는지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이 되면 일본의 패망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아베는 조선 측 인사와 접촉을 하여 향후 일본의 패전에 대비하기 위한 협상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그러하던 1945년 8월 15일 오전, 당시 일본의 정무총감이었던 엔도와 조선 건국동맹의 여운형 선생의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 정무총감이었던 엔도는 이 여운형 측에 어느 정도 자주적인 치안의 유지를 당부하고 일본인들이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였고, 이것에 대해서 여운형 선생이 오케이 하고 받아들입니다. 한편 여운형 선생은 여운형 선생대로 여러 가지 조건을 일본 측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여운형 선생은 일본 측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이에 대한 엔도의 확답을 받아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총독부 측과 조선 건국동맹의 여운형 선생 사이에 어느 정도의 협상이 타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여운형 선생은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사실상의 전쟁을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8월 15일 저녁 무렵 바로 이곳, 오늘날 북촌 마을 입구에 해당되는 이곳에 모여가지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창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드디어 36년간의 일제강점을 딛고 우리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이곳은 1945년 해방 당시에 휘문중학교가 있었던 자리인데요. 그 휘문중학교 교정에서 1945년 8월 16일 여운형은 건국준비위원회의 연설회를 개최합니다. 정무총감이었던 엔도와 협상을 가졌던 여운형이 바로 이곳 휘문중학교 교정에서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엔도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향후 건국준비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치안을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정치를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법을 알렸던 것이죠. 이제 해방을 맞이한 우리 민족은
건국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좌익과 우익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에 나서게 됐던 것이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던 그들은 오늘날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이 있는 이곳으로 옵니다. 여기에는 당시 풍문여자중학교가 있었죠. 자, 풍문여자중학교에 건국준비위원회의 사무실을 개소한 그들은 본격적인 치안유지 활동, 그리고 건국준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8월 17일이 되면 건준의 중앙조직이 완성이 되었고, 이를 통해 위원장 여운형 선생, 그리고 부위원장 안재원 선생을 선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여운형 선생은 중도 좌파를 대표하는 인물, 그리고 안재원 선생은 중도 우파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해방 전에 조직되었었던 조선 건국동맹과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 조직된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역시 좌우 합작의 형태로서 조직되고 운영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잘만 되면 향후에 우리의 자주독립국가의 중요한 기틀,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향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좌익은 좌익대로, 우익은 우익대로 그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내부적인 치열한 갈등들이 이제 확대되기도 합니다. 한편 9월 2일이 되면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강령을 발표하죠. 기본적인 어떤 방향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강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강령의 내용은 대개 이렇습니다. 자, 강령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은 많이 익숙했던 표현이 하나 보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과거 해방 전에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예난의 조선독립동맹, 그리고 경성의 조선건국동맹이 공통적으로 지향했던 우리 자주독립국가의 기본적인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맥락은 해방 전부터 해방 이후도 건준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맥락으로 갈 수 있겠죠. 1945년 9월 6일이 되면 이곳 경기여자중학교, 지금 현재는 헌법재판소 자리가 되겠죠. 경기여자중학교 강당에 모인 약 600여 명의 인민대표자들이 인민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조선인민공화국 임시조직법을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서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는 것이죠. 일제치하 36년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수많은 노력들이 드디어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결실로 맺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때로는 많은 오해를 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고는 전혀 별개의 국가입니다. 그 나중에 평양에서 김일성이 만든 나라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조선인민공화국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여운형, 안재홍 등이 해방 직후에 만들었던 우리의 자주독립국가의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그리고 우리 민족의 해방은 오로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결과물만은 아니었죠. 사실 강력한 힘으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게 됐던 것은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연합국 측에 승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 민족의 해방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전쟁을 끝내게 했던 미국과 소련이 당시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들의 식민지 조선을 분할 점령하기 위해 38선이라고 하는 선을 그어놓고 북으로는 소련이, 남으로는 미군이 이 땅 한반도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해방을 전후한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당시 미군이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을 주도하면서 일본을 압박하고 있었고, 소련이 뒤늦게 카이로 선언과 얄타 회담, 그리고 포츠담 선언을 거치면서 일본과의 전쟁에 뒤늦게 참전을 하죠. 이렇다 보니 일본군이 머물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군의 무장 해제가 필요한데, 이때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하여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를 향해서 몰려옵니다. 이곳 38선은 미국과 소련의 일본군에 대한 무장 해제를 위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선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이것이 미국과 소련에 의한 냉전의 중요한 구분선이 될 줄은 사실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38선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선이죠. 그냥 지도 위에서나 존재하는 가상의 선입니다. 이 가상의 선, 이 38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북 간에 소련 군정과 미국 군정 사이에 점령 정책이 각각 분할되는 가운데 38선이 그어지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마을은 마을 한복판으로 그냥 38선이 쭉 지나가는 바람에 이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랫마을 사람들과 위쪽 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너네는 북한 애들, 우리는 남한 애들, 이라는 구분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 38선이 처음 구획될 당시만 하더라도 38선은 보이지 않는 임의의 구획선이기 때문에 남과 북으로서의 왕래가 아주 자유롭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이 38선을 넘어가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1948년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전후로 해가지고 38선은 통행이 제한되더니 아예 통행이 금지되었고 결국은 아예 오고 가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금단의 선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땅의 분단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1945년 9월 6일) 미군은 드디어 인천항을 통해서 이 땅 조선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이곳 경복궁으로 와서 일본으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내게 되죠.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상륙하고 이곳 경복궁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에서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 항복 조인식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한 장의 사진은 이 한반도의 주인이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는지를 여실히 잘 보여주는 사진이죠. 당시 미군정이 이 땅에 들어와 한국 인민들을 상대로 해서 포고문 등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먼저 당시 태평양 방면의 미군 총사령관이자 연합국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의 포고문 1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북이 38도선 이남을 점령한다. 그리고 조선인민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38도선 이남의 조선인민에 대한 통치의 권한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조선인민들 스스로의 어떤 정치 권력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자주권을 미 군정이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한편 1945년 10월 12일에 발표했던 당시 미 군정청 장관이었던 아놀드 소장의 포고문을 한번 내용을 볼까요? 북이 38도 이남, 즉 한반도 남쪽에서는 오로지 미군정 하나의 정부만 존재할 뿐 조선인민공화국 같은 그 어떠한 정치적 실체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매우 강경한 발언이었죠. 결국 이러한 미 군정청의 태도는 충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결성되었던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조선인민공화국의 정치적 권위 역시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로지 자신들 미 군정의 정치적 권위만을 인정함으로써 한국을 정치 발전의 주체, 한국인을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는 점이죠. 이렇게 형성되었던 미 군정의 권력기구의 핵심은 군대와 경찰과 관료조직에 있었습니다. 당시 미 군정은 행정 실무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일제 조선 총독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군인, 경찰, 그리고 행정 관료들을 대거 미 군정청에 기용함으로써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혹은 조선 총독부에 협력했던 자들에 대한 청산이 어려워지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고요. 결국 나중에 이것이 미 군정청이 대한민국 정부로 이어지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중에 상당수가 대한민국 정부에 참여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친일 행위를 일삼았지만 이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미 군정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친미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의 투사로서 진정한 애국자로서의 모습을 갖춘다라고 하는 회개망측한 논리를 갖춰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한편 미군정이 이 땅에 점령 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은 어떠한 행보를 이어나갔을까요? 먼저 박헌영으로 대표되는 조선공산당은 해방공간의 좌익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게 되는데요. 냉전이 확대돼 나가는 과정에서 미군정이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을 결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리는 없었겠죠. 미군정과 사소한 일부터 대단히 큰 일까지 사사건건 충돌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중도 좌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여운형 선생은 이미 공부를 했다시피 조선인민공화국과 같은 좌우 합작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기도 했죠. 그렇다면 당시 민족주의 계열 그리고 우익 계열을 대표했던 김성수, 이승만 그리고 김구 등과 같은
우익 계열의 정치 인사들은 어떠한 정치적 행보들을 이어나갔을까요? 1945년 9월 16일이 되면 경성방직 주식회사와 동아일보사의 김성수 그리고 송진우 등이 참여했던 한국민주당이 창당됩니다. 해방 공간의 가장 대표적인 우익 민족주의 계열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민주당은 건준이 주도하고 있었던 조선인민공화국의 타도와 충칭에 머물고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환국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인 지향점으로 잡게 되는데요. 미군정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자 한국민주당의 상당수는 미군정청에 관료로서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미군정과 가장 협조적인 정치 세력이었는데요. 1946년 1차 미소운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이승만은 이른바 정읍 발언으로부터 촉발되었던 단독 정부의 수립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국민주당은 그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지의 정책적 입장을 포기하고 이승만과 더불어서 단독 정부 수립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김구가 귀국하기 약 한 달 전이었던 10월 중순쯤 이승만이 미국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이승만의 귀국을 강력히 원했던 것은 당시 미군정청 장관이었던 아놀드를 비롯한 미군정에 근무하고 있었던 종사자들이었죠. 당시 서울에서는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가운데 미군정청의 반공정책과 충돌을 빚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정의 반공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인이 필요했는데 이승만이 적임자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이승만은 오랫동안 미국에 체류한 덕에 잉글리시가 아주 잘 되는 사람들이었죠. 기본적으로 잉글리시가 전혀 되지 않았던 김구하고는 다른 협상의 대상자이기도 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미 군정청 측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승만은 귀국 후 자신의 정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하여 한국 독립촉성국민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김구 선생께서 해방 이후 귀국한 다음 49년 암살당하는 그날까지 머물고 계셨던 경교장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지금은 강북 삼성병원의 본관 건물로 사용되다가 2009년 이후에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서 다시 김구 선생이 머물렀던 경교장이라는 역사적 의미의 사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는데요. 1945년 해방 이전에 가장 주목할 만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군정의 원칙으로 인해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 앞서서 살펴봤듯이 당시 미군정의 강력한 주장 중에 하나는 38선 이남에서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는 오로지 미군정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장. 이것은 곧 우리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로서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하나의 합법적인 정치단체로서 권력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미군정의 태도였죠. 결국 해방되고 나서도 한창 동안 귀국을 하지 못했던 김구 선생은 이승만이 귀국을 한 그 다음 달 11월에 이르러서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러 요인들과 더불어서 미군 소송기를 타고 겨우 국내로 들어옵니다. 단 이때 조건이 있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조선 사람, 대한민국 사람 김구라는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는 것을 미군 측이 요구했고 결국 김구 선생도 귀국을 서둘러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었기 때문에 미군 측에서 요구한 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결국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귀국한 김구 선생은 국내에 당장 머물 곳이 없어 여러 곳을 수소문하던 차에 당시 대표적인 친일파이자 금광개발업자였던 최창학이라는 자가 선뜻 김구 선생에게 자신의 별장을 제공하여 거처로 삼게 했으니 그것이 바로 뒤로 보이고 있는 경교장입니다. 귀국한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미군정청의 여러 정책과 크고 작게 계속해서 충돌을 빚었고요. 그리고 반공지향적 성격이 매우 강했던 김구는 민족연합, 좌우 합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조선공산당 등의 사회주의 세력들을 전혀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고립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 민족을 대표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주의계 우익 세력을 구성하는 정치 세력 하나로 머물게 돼버리는 결과가 되죠. 한편 백범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도했던 한국독립당을 국내에 들어와서도 다시 한번 창당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김구의 정치활동에
근거로 삼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스크바로부터 날아온 신탁 통치라고 하는 정치적 이슈가 한반도를 어떻게 극렬한 혼돈의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하는지, 그리고 민족의 분단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여원 형생은 일본 측에게 안 보여.